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중금이라고 합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지도 어언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 세월이 어찌나 고되고 또 보람찼는지 생각하면 눈물부터 핑 돌곤 했습니다. 그런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역시 하나뿐인 아들이 번듯하게 자라 어여쁜 색시를 맞아 가정을 꾸린 것이었죠. 아들 녀석이 뭐가 그리 좋다고 했는지 며느리 미연이는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정말 싹싹하고 부침성 좋은 아이였어요. 눈웃음을 살살 치며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연이에요. 라고 하는데 어찌나 목소리도 곱고 얼굴도 예쁘던지 보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더군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큰 트러블 없이 척척 진행했고 결혼 후에는 주말마다 꼬박꼬박 찾아와 제 말벗도 되어주고 힘든 일은 없는지 살뜰히 챙겨주니 이만하면 며느리 복도 넘친다고 생각했지요.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박 여사, 며느리 잘 봤네. 저렇게 싹싹하네. 요즘 드물어. 저 역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나도 며느리 덕 좀 보며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평화롭고 기대에 찼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옛말을 저는 미연이를 통해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싹싹함과 애교 뒤에 숨겨진, 아니, 어쩌면 너무나 대놓고 드러내고 있었지만 제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미연이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돈은 10원 한 장 쓰는 법이 없는 지독한 구두쇠 기질이었어요. 처음 그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던 순간은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주말, 아들 내외가 모처럼 우리 집에 들렀었죠.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다 같이 집을 나섰어요. 어디 특별한 목적지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정처 없이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저기 새로 생긴 카페 좀 보세요. 외관이 너무 예쁘네요. 미연이가 손가락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로 하얀색 외벽에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놓인 제법 운치 있는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예쁘구나.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보네. 제가 무심코 대답하자 아들 녀석이 냉큼 끼어들더군요. 엄마 미연아, 우리 저기 가서 커피나 한잔 할까? 날씨도 좋은데 테라스에 앉으면 딱이겠다. 미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아들 팔짱을 꼈습니다. 와, 좋아요. 저 케이크도 엄청 맛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우리 케이크도 먹어요, 네. 그렇게 우리는 마치 예정된 수순처럼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과 향긋한 커피 내음이 어우러져 정말 기분이 상쾌해지더군요. 미연이는 메뉴판을 정독하며 신중하게 케이크를 골랐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마냥 귀엽고 예뻐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참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지요. 문제는 그 행복한 시간이 끝나고 계산을 해야 할 때 발생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미연이가 갑자기 낮은 탄식 소리를 내뱉었어요. 아차. 다들 놀라서 미연이를 쳐다봤죠. 미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예쁜 핸드백을 다급하게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가방 안을 휘젓던 그녀는 곧 울상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오면서 가방을 받고 들었는데 글쎄 지갑을 깜빡하고 안 옮겼나 봐요. 어머, 이걸 어떡하죠?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난처하고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얼른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괜찮다. 예, 그럴 수도 있지 뭘. 내가 사려고 했는데 잘 됐네. 옆에 있던 아들도 얼른 거들더군요. 미연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가 내면 되지.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카운터로가 늠름하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오빠, 미안해. 고마워. 미연이는 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팔을 툭 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아들 참 속도 깊지 하고 대견하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정말이지 그때는 미연이의 행동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거죠. 아주 사소했지만 명백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깜빡하는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주말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아들 내외와 함께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끌고 다니며 이런저런 식재료를 담는데 미연이는 그때도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고기질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불고기에 먹으면 어떨까요? 미연아, 저기 시식, 코너에서 만두 시식하는데 한번 먹어볼래? 와, 이 과자 새로 나왔나 봐요. 맛있겠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카트에 물건을 담는 모습이 영락없는 새댁이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이것저것 푸짐하게 장을 봤습니다. 카트가 가득 찰 정도로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긴 계산대 줄에 서서 우리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이 우리 차례가 될 무렵, 미연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미연이는 잠시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 부장님 전화라서 안 받을 수가 없네요. 저 잠깐만 통화 좀 하고 올게요. 그러고는 총총걸음으로 계산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가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뒷모습을 보니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듯 손짓까지 섞어가며 열심히 통화를 하더군요. 쉬는 주말에도 부장이 전화를 다 하고 요즘 애들 회사 생활도 참 고되겠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순서를 기다렸고 곧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연스럽게 카트에서 물건을 꺼내 계산대에 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미연이는 통화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계산은 아들이 전부 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아들은 별말 없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짐을 챙겨 마트 밖으로 나올 때쯤에야 미연이가 통화를 끝내고 다가왔습니다. 약간 헬쑥해진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오빠, 죄송해요. 통화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어요. 무슨 급한 일이 터졌다고 해서. 아들은 괜찮다는 듯 미연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저도 위로를 건넸습니다. 일이 바쁜가 보네. 고생이 많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필이면 꼭 계산할 타이밍에 그렇게 긴 전화가 걸려온 걸까요?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왔던 일과 오버랩되면서 설마 하는 불길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걸 거야. 세상에 어떤 애가 시어머니 앞에서 돈 몇 푼 아끼려고 그런 연기를 하겠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 생긴 작은 생채기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건을 통해 더욱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과 셋이 시내에 나갔다가 시간이 남아 영화나 한 편 볼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침 보고 싶었던 영화가 상영 중이기에 즉흥적으로 영화관으로 향했죠. 매표소 앞에서 어떤 영화를 볼지 잠시 고민하는데 미연이가 특정 영화 포스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빠,
우리 저거 봐요. 저거 진짜 재밌다고 하던데. 그럴까? 좋아. 아들이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그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표를 사기 위해 매표소 줄에 섰는데 이번에는 미연이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더군요. 어머님, 혹시 현금 있으세요? 제가 지갑에 10,000원짜리밖에 없어서요. 표 3장 사려면 10,000원짜리 깨야 하는데 혹시 잔돈 있으시면 말끝을 흐리는 미연이의 얼굴에는 또다시 미안함과 난처함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띵하고 경종이 울리는 듯 했어요. 지갑을 통째로 두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딱 10,000원짜리 지폐만 있다니요? 게다가 그 말을 왜 굳이 시어머니인 제게 하는 걸까요? 당연히 옆에 있는 아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잔돈이 없다고 하면 분명 아들이 또 카드를 꺼낼 것이 뻔했어요. 그리고 미연이는 또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테죠. 반복되는 패턴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갓 결혼한 며느리에게 대놓고 네 돈으로 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꺼내 미연이에게 건네는 대신 그냥 제가 직접 표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휴, 번거롭게 뭘 그러니? 내가 그냥 카드로 살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제 카드로 표 3장을 계산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이따 맛있는 팝콘 살게요. 미연이는 옆에서 밝게 외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팝콘과 콜라 역시 아들 녀석의 카드로 결제되었답니다. 어머, 오빠 카드가 더 빠르네. 미연이는 또 한 번 천연덕스럽게 상황을 모면했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스크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미연이의 행동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반복되는 상황들. 지갑을 두고 오거나 하필 계산할 때 전화가 오거나 혹은 잔돈이 없다는 핑계까지. 이건 더 이상 순진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명백히 의도된 행동이야. 마침내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미연이는 아주 영리하게 그리고 어쩌면 대담하게 자기 돈을 쓰지 않고 남에게 미루는 기술을 터득한 아이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처음 느꼈던 서운함과 의심은 어느새 실망감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옆자리에서 아들과 미연이가 제잘거리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대로는 안 돼.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저 뻔뻔한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고 말겠다고 저는 조용히 그러나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앞으로 펼쳐질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지요. 영화관에서의 그 씁쓸한 깨달음 이후 저는 한동안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착하고 싹싹하기만 한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행동하는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 괜한 트집을 잡는 건 아닐까 하는 자기 검열도 수없이 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계산대 앞에서 유독 작아지거나 사라지던 미연이의 모습, 그리고 너무나 타이밍 좋게 터지던 각종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로 치부하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조금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조금만 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미연이를 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다름없이 다정한 시어머니인 척했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미연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좇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제 생일과 집안 어른의 칠순 잔치를 통해서 말이에요. 제 생일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생일을 요란하게 챙기는 편은 아니에요. 그저 아들 녀석과 조촐하게 저녁 식사나 한 끼 하면 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생신을 일주일 정도 앞둔 어느 날 저녁, 미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난히 밝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미연이에요. 오냐, 미연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다음 주가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시켜서 상여금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번에 어머님께 정말 근사한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 톤이 어찌나 높고 신이 나 있는지 듣는 제가 다 어리둥절할 정도였습니다. 상여금이라니 정말일까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어머, 얘가 웬일이래? 정말 보너스를 받았나? 그래서 이번엔 진짜 제 돈으로 선물을 사주려나? 지난번 백화점 스카프 사건 때의 실망감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은 설레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연이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신나게 말을 이어갔어요. 뭐 갖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제가 받은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 마음에 드는 게 최고니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그 호언장담에 저는 쓴웃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미연아.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뭘 또 선물까지. 그냥 다 같이 저녁이나 먹으면 되지. 에이,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주말에 저랑 같이 백화점 가요, 네. 어찌나 강하게 나오는지 저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했어요. 정말 이번에는 다를까? 아니면 이것도 결국 아들 돈으로 생색만 내려는 또 다른 연극의 서망일까? 기대와 의심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슬쩍 미연이의 전화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아들 녀석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어휴 엄마, 꺼봐요. 우리 미연이가 얼마나 마음이 예쁜데요.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미연이 성에 봐서라도 좋은 선물 하나 받으세요. 저 순진한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백화점은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화려한 상품들이 눈을 즐겁게 했지요. 미연이는 제 팔짱을 꼭 끼고 앞장서서 여러 매장을 둘러보았어요. 어머님, 이 블라우스 색깔 너무 곱지 않아요? 어머님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어떠세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가볍고 수납도 잘 된대요. 미연이는 제법 안목 있는 태도로 이것저것 추천하며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솔직히 미연이가 골라주는 것들은 다 제 취향에 잘 맞았고 세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이가 어떤 핑계를 대며 계산을 미룰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러다 한 스카프 매장 앞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실크 소재의 고급스러운 패턴이 들어간 스카프였는데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제가 잠시 스카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본 미연이가 얼른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거 너무 예쁘다. 어머님한테 정말 딱인데요. 한번 둘러보세요. 미연이는 점원의 도움을 받아 제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와, 대박. 어머님, 진짜 너무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세요. 이걸로 하세요. 네, 제가 이거 사드릴게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미연이의 말처럼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거 사드릴게요. 라고 또렷하게 말하는 미연이의 목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 좀 비싸지 않니? 제가 머뭇거리며 묻자 미연이는 손사래를 치며 활짝 웃었어요. 에이, 어머님. 생신 선물이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이걸로 주세요. 미연이는 망설임 없이 점원에게 포장을 부탁했고 우리는 함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번에는 미연이가 계산을 할까? 계산대 앞에 선 순간 저도 모르게 미연이의 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였을까요? 미연이는 핸드백을 여는 신용을 하더니 갑자기 아들의 팔을 쿡 찌르며 난처하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계산대 직원과 제게 들릴 듯 말 듯 한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오빠 어떡하지? 내가 현금을 딱 10만 원만 찾아왔는데 이게 그걸로는 좀 부족하네. 카드도 하필이면 오늘 놓고 온 카드만 결제가 된다고 하고 일단 오빠 카드로 먼저 계산해 주면 안 될까? 내가 집에 가서 오늘 밤에 바로 보내줄게. 진짜야. 저는 그 순간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스카프 사건 때와 어쩜 이렇게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레퍼토리일까요? 상여금을 받았다던 말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아들 돈으로 선물을 사면서 자기가 생색을 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아니, 오히려 약간은 자랑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미연이는 아들에게 애교를 부리고는 포장된 스카프를 받아 제게 건네며 활짝 웃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는 내내 미연이는 제 팔짱을 끼고 새로 산 스카프가 얼마나 예쁜지 저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제잘거렸어요. 제 싸늘한 표정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이 불편한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촌 형님, 그러니까 제게는 아주버님이 되시는 분의 칠순 잔치가 열리게 되었어요. 집안의 큰 어른이시고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성대하게 축하해드리기로 했지요. 당연히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 두둑하게 축의금을 준비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조카 며느리인 미연이도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각 가정당 얼마씩 분담할지 금액까지 정해졌어요. 그런데 가족 단체 채팅방에 그 이야기가 공지되자마자 미연이가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였지요. 저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아주버님 칠순 잔치 날짜가요. 제가 예전부터 계획했던 아주 중요한 회사 워크숍 날짜랑 겹쳐서요. 혹시 제가 참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마음만이라도 전하면 안 될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회사 워크숍.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집안의 큰 어른 칠순 잔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워크숍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연아,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니?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차갑게 나갔습니다. 집안의 큰 경사이고 아주버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아무리 바빠도 얼굴은 꼭 비춰야 하는 게 도리다. 그리고 축의금은 우리 식구 이름으로 다 같이 내는 건데 내가 빠지면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니?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 단호한 말투에 미연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말씀이 맞으시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일정을 조절해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전화를 끊었어요. 설마 이번에도 돈 내기 싫어서 꾀를 부리는 건 아니겠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전의 칠순 잔치날. 다행히 미연이는 곱게 차려입고 잔치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형제들이 각자 걷기로 한 축의금을 모으는 자리에서 아들은 슬그머니 미연이 목까지 포함된 금액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의아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자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 미연이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깜빡하고 현금을 못 챙겨왔다고 해서. 제가 어제 말했는데 까먹었나 봐요. 며칠 전에 제가 돈 뽑으라고 입금해 줬었는데 저도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좀 꺼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와 아들을 망신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저를 화나게 했던 것은 그렇게 뻔뻔하게 축의금 낼 돈은 아까워하면서도 잔치 내내 미연이는 너무나도 해맑고 사교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친척 어른들께 살갑게 인사를 드리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음식도 나르며 싹싹하게 구는 모습은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예쁜 며느리였어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미연이를 칭찬했지만 저는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속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속이 울렁거렸어요. 생신 선물 사건과 칠순 잔치 축의금 사건. 이 두 가지 결정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이상 미연이에 대한 일말의 기대나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이기심과 염치 없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그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요. 어떻게든 미연이 스스로 자기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그녀가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서 그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는 결국 파탄나고 말 것이며 내 아들만 평생 힘들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미연아,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너의 그 못된 버릇을 고쳐놓고 말 테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작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판을 짜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버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감정에만 휘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그 뻔뻔한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은 이미 내려졌으니까요. 저는 이불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연이 스스로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혹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단순히 네 돈 좀 써라 하고 윽박 지르는 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 뻔했어요. 오히려 눈물 콧물 쏙 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아들에게 달려가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했죠. 미연이는 그런 쪽으로 아주 영악한 아이였으니까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망신일 뿐더러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며느리와의 절연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버릇을 바로잡고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책임지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죠. 그러려면 보다 치밀하고 영리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연이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자기 돈 쓰기 싫어하는 그 지독한 구두쇠 기질 뒤에는 분명 미연이를 움직이는 다른 강력한 욕망이 숨어 있을 터였어요. 저는 미연이의 SNS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들, 친구들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리고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이었어요. 미연이는 유행에 민감했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아이였습니다. 비록 남편이나 시어머니 돈을 이용할지언정 겉으로는 풍족하고 세련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허영심이 강해 보였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미연이의 약점은 바로 허영심과 과시욕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 이것을 이용한다면 아무리 돈을 아끼는 미연이라도 스스로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미끼를 정해야 했어요. 미연이가 정말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날 만한, 그래서 자기 돈을 쓸 각오까지 하게 만들 만한 그런 물건 말이에요. 저는 며칠 동안 미연이의 SNS를 유심히 관찰하고 주로 아들을 통해 전해 듣는 그녀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나 평소 갖고 싶다고 흘렸던 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미연이가 최근 들어 특정 브랜드의 한정판 핸드백 사진에 유독 좋아요를 누르고 관련 게시물을 스크랩해 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가방은 출시 전부터 패션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구하기 매우 어려운 이템이었습니다. 가격도 상당해서 웬만한 월급으로는 선뜻 사기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디자인이 워낙 세련되고 희소성이 있어서 미연이처럼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찾았다. 바로 이거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한정판 핸드백이라면 미연이의 허영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미끼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이 미끼를 어떻게 활용해서 미연이가 스스로 돈을 쓰게 만들 것인가, 즉 덫을 설계할 차례였습니다. 단순히 제가 그 가방을 사준다고 하면 미연이는 냉큼 받기만 할 뿐 자기 돈을 쓸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시 우리 어머님 최고 하면서 제 등골을 빼먹을 궁리만 하겠죠. 따라서 미연이가 자신의 돈으로 그 가방을 사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머리를 굴려 몇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1. 공동 구매 제안. 미연아, 우리 같이 돈 모아서 저 가방 살까? 너도 갖고 싶어 했잖아. 하지만 이건 미연이가 거절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 혼자 드세요 하고 발을 뺄 것이 분명했죠. 실패. 시나리오 2. 돈 빌려주고 갚으라고 하기. 미연아, 저번에 내가 너 급하다고 빌려준 돈 있잖니. 그걸로 이 가방 사는데 보태렴. 이건 너무 속 보이는 수법이었고 미연이가 제가 언제요? 하고 딱 잡아뗄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아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질 수 있었죠.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실패. 시나리오 3. 절묘한 타이밍의 사고 연출. 이게 가장 그럴듯해 보였어요. 미연이가 그 가방을 손에 넣기 직전, 혹은 이미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로 그 매장에서 제 카드가 갑자기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이 된다거나 혹은 제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미연이가 먼저 계산대에 서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물론 아들은 그 자리에 없어야 했고요. 저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작전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중요했어요.
1단계 미끼 투척 및 욕망 증폭시키기. 우선 미연이가 그 한정판 핸드백에 대한 갈망을 더욱 키우도록 바람을 넣어야 했어요. 저는 주말에 미연이가 집에 왔을 때 마치 우연히 본 것처럼 잡지나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 미연아. 이 가방 요즘 그렇게 인기라며? 디자인이 참 독특하고 예쁘네. 너한테도 잘 어울리겠다. 미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반짝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거래요. 저도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래. 하긴 예쁜 건 다들 알아보는 법이지. 한정판이라 더 귀하다고 하더라. 저는 계속해서 그 가방의 희소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미연이의 소유욕을 은근히 자극했습니다. 미연이는 갖고 싶다는 말을 연발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죠. 근데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요. 저는 속으로 그래, 바로 그거야. 갖고는 싶은데 네 돈 주고는 못 사겠지. 하지만 곧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라며 미소를 감췄어요. 2단계, 우리 둘만의 특별한 외출 계획하기. 미끼를 충분히 던졌다고 판단되자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미연이와 단둘이 쇼핑을 갈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죠. 아들이 함께 있으면 제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저는 미연이에게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미연아, 요즘 너가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기분 전환도 시켜줄 겸 주말에 우리 둘이 백화점이나 갈까? 아범은 그날 동창회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끼리 오붓하게 쇼핑도 하고 수다도 떨자. 저는 일부러 아들이 바쁘다는 점과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연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시어머니가 사주는 맛있는 것과 백화점 쇼핑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하는 눈치였어요. 결국 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와, 정말요, 어머님? 좋아요. 저야 너무 좋죠. 목표 지점은 당연히 그 한정판 핸드백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이었습니다. 3단계 D-Day 시뮬레이션 및 최종 점검. 약속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어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 것인가, 어느 타이밍에 그 매장으로 미연이를 유인할 것인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사고를 칠 것인가. 제 연기력도 중요했습니다. 정말 카드가 안 되는 것처럼, 혹은 정말 지갑을 잃어버린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해야 했으니까요. 만약 미연이가 끝까지 돈을 안 내려고 버티면 어떡하지? 혹은 제 계획을 눈치채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며 대비책도 세워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카드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현금도 어느 정도 준비해 두었죠. 물론 미연이가 먼저 돈을 내게 만든 후에 찾았다 하고 꺼낼 용도였지만요. 드디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미끼는 던져졌고 덫은 설치되었어요. 이제 사냥감인 미연이가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성공을 확신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과 흥분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제 계획대로 미연이는 생전 처음으로 그것도 아주 큰 금액을 자기 지갑에서 꺼내게 될까요? 저는 다가올 결전의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미연이 지갑 대방출. 이제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갈 시간이었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미연이와 단둘이 백화점 쇼핑을 가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새벽같이 눈이 떠졌어요. 밤새 뒤척이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렸던 시나리오 때문인지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외출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오늘 벌어질 일에 가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품이 있어 보이는 옷을 골랐어요.
제 역할은 어디까지나 인자하고 돈 잘 쓰는 시어머니처럼 보이는 것이었으니까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표정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놀라는 표정, 당황하는 표정, 미안해하는 표정.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했어요. 어설픈 연기는 오히려 미연이의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지갑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일부러 현금은 거의 넣지 않았고 오늘 문제를 일으킬 신용카드와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한 다른 카드를 확인했죠. 그리고 만약을 위한 현금 약간은 가방 안쪽 비밀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어요. 이제 미연이만 나타나면 되는 거였죠. 약속 시간이 되자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잔뜩 멋을 낸 미연이가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기다리셨죠? 오늘따라 유난히 화사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아마 백화점에 간다는 사실에 꽤나 들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해맑은 얼굴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속내를 생각하니 잠시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미연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우리 미연이 오늘 정말 예쁘네. 자, 어서 들어와. 나도 막 준비 끝났어. 제 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하는 동안 미연이는 조수석에 앉아 쉴 새 없이 제잘거렸어요. 새로 시작한 드라마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회사 이야기. 저는 맞장구를 쳐주며 최대한 편안하고 다정한 시어머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지금 실컷 웃어둬라. 오늘은 너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웃음이 될 테니 하고 생각하면서요. 백화점에 도착하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 명품 매장의 화려한 쇼윈도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미연이의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미연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지. 내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줄게. 저는 일부러 1층에 있는 제법 가격대가 나가는 고급 카페로 미연이를 이끌었습니다.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잠시 여유를 즐겼어요. 물론 계산은 제 카드로 시원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여기 커피 진짜 맛있네요. 미연이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미연이가 늘 경험하던 패턴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면 맛있는 것도 공짜로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저는 이 편안하고 익숙한 분위기를 이용해 미연이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야 했어요. 커피를 마신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백화점 구경에 나섰습니다. 미연이가 평소 관심을 보이던 화장품 매장, 옷가게 등을 먼저 둘러보았어요. 저는 미연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몇 벌 골라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볼래?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물론 살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보니 별로인가? 다른 데도 더 둘러보자. 라고 하며 슬쩍 빠져나왔죠. 미연이에게 오늘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날이라는 기대를 심어주면서도 제 지갑은 철저히 지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겁니다. 시간이 무르익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여러 매장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명품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문제의 그 핸드백 브랜드 매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어머, 미연아. 저기 너가 전에 말했던 그 브랜드 매장 아니니?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미연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제 팔을 이끌고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와 조용한 분위기가 흐르는 매장 안. 직원들은 하나같이 정중하고 세련된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미연이의 눈은 이미 매장 안을 빠르게 스캔하며 그토록 원하던 한정판 핸드백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장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조명을 받으며
고고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는 바로 그 가방. 은은한 베이지색에 금장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간 누가 봐도 탐낼 만한 디자인이었어요. 어머님 저거예요. 미연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다가가 가방을 살펴보았어요. 와, 정말 예쁘다. 실물로 보니 더 고급스럽네. 미연이는 이미 넋을 잃고 가방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슬쩍 바람을 넣었죠. 이거 그 한정판 맞죠? 요즘 이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저희 매장에도 딱 하나 남은 마지막 상품입니다. 워낙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오늘 중으로 판매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이 말은 미연이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미연이는 초조한 눈빛으로 가방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는 미연이가 용기를 내어 가방을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부추겼습니다. 미연아, 한번 들어봐. 너한테 얼마나 잘 어울릴지 궁금하다. 미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저 역시 옆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머머, 미연아, 진짜 예쁘다. 완전 너 가방인데 분위기가 확 사네. 이건 정말 너를 위해 만들어진 가방 같아. 미연이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가방을 메고 이런저런 포즈를 취해 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그 가방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누가 계산을 할 것인가였죠. 미연이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미연이의 기대를 즐기기로 했어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하긴,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들겠니? 이런 건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자리에 들고 나가기도 좋고 일종의 투자지. 투자. 저는 일부러 투자라는 말을 사용하며 미연이 스스로 가방의 가치를 합리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죠. 저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핸드백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그래, 좋아. 오늘 우리 미연이 기분 좋으라고 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마치 지갑을 꺼내려는 듯 가방을 여는 순간 갑자기 어머 하고 낮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 안을 허둥지둥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내 지갑이 어디 갔지? 제 목소리는 실제 상황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미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미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연아, 큰일 났다.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어. 아까 커피숍에 두고 왔나? 아니면 차에 흘렸나? 어떡하니? 정말. 저는 이마를 짚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매장 직원도 당황한 눈치였고 주변의 시선이 슬쩍 느껴지기도 했어요. 미연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네?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어머님, 그런가 봐. 아무리 찾아도 없네. 아,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니? 미연아, 이걸 사려고 했는데 이런 망신이 있나? 저는 미연이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모든 시선은 미연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직원에게 이걸로 주세요 라고 말한 상태였고 직원은 포장을 하기 위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은 마지막 하나 남은 한정판이었죠. 여기서 안 사겠다고 물러선다면 미연이의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질 것이고 그토록 원했던 가방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거였어요. 미연이의 얼굴에 온갖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황, 분노, 원망, 그리고 체념.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서 있더니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백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놀랍게도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장지갑을 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항상 빈손이거나 지갑을 깜빡했던 미연이에게 저런 번듯한 지갑이 있었다니요. 미연이는 떨리는 손길로 지갑을 열고 그 안에서 카드를 한 장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카드는 제가 평소 미연이가 쓰는 것을 본 적 없는 프리미엄 등급으로 보이는 카드였어요.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지만 분명히 그녀 자신의 의지로 그녀 자신의 카드를 내민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터져나오는 환호성을 간신히 억눌렀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 삑.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경쾌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직원은 능숙하게 가방을 포장해서 미연이에게 건넸어요. 미연이는 멍한 표정으로 그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쇼핑백을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황당함과 허탈함이 더 커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연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최대한 미안하고 고마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아이고, 미연아, 정말 고맙다. 미연이 덕분에 망신 안 당했네. 내가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니? 지갑 찾는 대로. 아니, 집에 가자마자 내가 바로 계좌로 쏴줄게.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 저는 일부러 바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강조하며 미연이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물론 그 약속을 곧이곧대로 지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요. 미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매장을 빠져나왔어요. 미연이는 자기가 번 돈으로 산 그토록 원하던 명품백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통쾌한 사이다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그것을 철저히 감추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미연이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줄 것인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백화점 명품 매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저와 미연이 사이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짜였지만 웃음과 대화가 오갔던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미연이는 자신이 직접 거금을 주고 산 그토록 원했던 한정판 핸드백이 담긴 쇼핑백을 마치 남의 물건인 양 어색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 비싼 가방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아마 그녀의 마음이었겠지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말 오후의 백화점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의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지나갔지만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저희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느껴져 씁쓸했습니다. 미연이는 제 옆을 걷는 대신 반보 정도 앞서거나 뒤처지며 저와의 거리를 두려는 듯 보였어요. 굳게 담은 입술과 싸늘하게 식은 눈빛에서는 좀처럼 감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쇼핑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보니 속으로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어색한 침묵을 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미안해하는 시어머니 역할에 충실해야 했지요. 아휴, 미연아. 나 때문에 너가 이게 무슨 고생이니?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덜렁거리지 않는데 오늘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너도 많이 속상했지? 정말 미안하다. 제 사과에 미연이는 고개만 살짝 돌려 저를 힐끗 쳐다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선 속에는 의심과 원망이 뒤섞여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의심하렴. 하지만 넌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할 거다라고 되뇌며 태연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제 차가 세워진 곳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제가 차 문을 열려고 가방을 뒤적이던 바로 그 순간
저는 계획했던 대로 두 번째 쇼를 시작했어요. 마치 방금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어머, 어머나, 세상에. 미연이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가방 안쪽, 아까는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던 작은 주머니를 뒤져 제 지갑을 찾아내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내 지갑. 아까 내가 이쪽 주머니는 확인을 안 했었나 봐. 아이고, 세상에. 내가 정말 정신이 없었나 보다. 미연아, 찾았어. 내 지갑. 저는 정말 지갑을 찾은 사람처럼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묻고 있었죠. 어때? 미연아? 이제 좀 더 확실해졌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미연이의 표정은 그야말로 볼만했습니다. 잠시 눈을 크게 뜨고 저와 제 손에 들린 지갑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입술을 달싹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겠죠. 증거 없는 심증만으로는 저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연이에게 돈을 즉시 갚아주겠다며 지갑을 열어 보이는 신용을 했어요. 미연아, 정말 다행이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자, 아까 그 가방 얼마였지? 내가 지금 바로 줄게. 얼른. 저는 일부러 지갑에서 두툼하게 보이는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보이려 했어요. 미연이가 제 제안을 덥석 받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의 결백함과 미안함을 강조하기 위한 마지막 연기였죠. 역시나 미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행동에는 분명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집에 가서 그냥 계좌로 보내주셔도 돼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제 의도를 파악하고 더 이상 제 쇼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었겠죠. 어느 쪽이든 제게는 더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녀가 계좌 이체를 원했으니 저는 돈을 보내는 시점과 방식을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니까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지금 주는 게 마음이 편한데 정말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 그렇다면 알겠다. 그럼 내가 집에 도착하는 대로 정말 바로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저는 마치 정말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미연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까 백화점으로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 음악 소리마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뒷좌석에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명품 쇼핑백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우리 사이의 불편한 진실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미연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만으로는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 굴욕감,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벌써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상황을 알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는 룸미러로 간간히 미연이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는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일단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연이에게 약속한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보내줘야 할까? 아니면 이 돈을 빌미로 그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야 할까? 저는 후자를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미연이가 이번 일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의 책임과 예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였으니까요. 그래, 돈은 당분간 보내지 말자. 미연이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느새 차는 미연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우자 미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미연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돈은 바로 보내줄 테니 걱정 말고 푹 쉬어라. 저는 마지막까지 미안한 시어머니 연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는 마침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쇼핑백을 챙겨 들고는 가벼운 목례와 함께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연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길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느낌과 함께 묘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과제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는 만족감과 통쾌함도 느껴졌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제 혼자가 된 차 안의 침묵은 아까와는 다르게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연이가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진짜 폭풍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어떨까? 미연이는 또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다시금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장한 각오가 다져졌어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를 뽑고 말 것이다. 백화점에서의 그 숨막히는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동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미연이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백화점에서는 당장이라도 보내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꾹 닫았지요. 일부러 그런 것이었어요. 미연이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다음 단계, 즉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화의 시작점이 될 터였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마음 한구석이 아주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며느리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한 약속을 어기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혹시 이것 때문에 미연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잠시 고개를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미연이가 보여왔던 뻔뻔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커피값 식사비는 물론이고 제 생일 선물과 집안의 경조사비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남에게 떠넘기던 그 모습들을요. 그걸 생각하면 아니, 이 정도는 해야 했어.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 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미연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도 언제쯤 입금될 예정이냐고 묻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돈을 보내주리라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제 속셈을 눈치채고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날의 충격과 굴욕감 때문에 차마 먼저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온갖 추측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했어요. 집안일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장을 보고. 하지만 신경은 온통 핸드폰에 가 있었습니다. 혹시 미연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벨소리나 진동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바로 미연이의 SNS를 통해서였죠. 그날 백화점에서 산 문제의 그 한정판 핸드백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미연이는 보란 듯이 그 가방이 잘 보이도록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이런 글귀도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힐링타임. 미리 받은 생일 선물 게시. 고마워요. 저는 그 사진과 글을 보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리 받은 생일 선물? 고마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처럼 써놓은 저 글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저를 향한 무언의 압박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과 친구들에게 이 가방은 내가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아들에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선물로 사준 것처럼 상황을 조작한 걸까요?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연이가 결코 그날의 일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며칠 뒤 아들 녀석이 저녁을 먹으러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혹시 아들이 뭔가 알고 있는지, 미연이가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떠보기로 했어요. 아범아, 저번에 미연이랑 백화점 같이 갔던 날 말이다. 미연이 재밌었다고 하더냐? 아들은 우물거리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냥 뭐 재밌었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미연이가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해서 그런지 그날 이후로 좀 조용하긴 하던데요. 역시나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연이가 아직 아들에게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아니면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다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 백화점 쇼핑 사건 이후 일주일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연이는 여전히 돈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 끈질긴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함 속에 무언가 거대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 저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미연이가 끝까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혹은 아들에게 먼저 선수쳐서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만들어버린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바로 그때 주말이 다가왔고 어김없이 아들 내외가 저녁 식사를 하러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날이 어쩌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 넘게 쌓인 침묵과 긴장감이 오늘 어떤 식으로든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연이는 예전처럼 싹싹하게 웃고 떠들지 않았어요.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지만 어딘지 모르게 냉담하고 사무적인 태도였죠.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좀처럼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누구 하나 즐겁게 식사를 하는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아들 녀석만 이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애써 모른 척하는 건지 혼자서만 꿋꿋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연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투명한 벽이라도 세워놓은 것처럼 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는 중간중간 저를 쏘아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는 것을 몇 번이나 포착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 억눌린 분노와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대체 왜 약속한 돈을 보내주지 않으시는 거죠? 라고 소리 없이 외치는 것 같았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으며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불편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미연이가 먼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판을 열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던 손을 잠시 멈추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운을 뗐어요. 아들과 미연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마치 미연이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참, 미연아. 내가 깜빡할 뻔했네. 저번에 백화점에서 너가 대신 내준 돈 말이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아직 보내주질 못했지. 뭐니, 미안해서 어쩌나.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미연이를 번갈아 쳐다봤고, 미연이는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올 것이 왔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폭풍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미연이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거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와 미연이의 시선은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말은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과일을 깎던 제 손놀림도, 옆에서 신문을 뒤적이던 아들의 움직임도, 그리고 소파에 꼿꼿이 앉아있던 미연이의 미동조차도 모두 일시 정지된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아들이었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미연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엄마 미연아. 무슨 돈 이야기야? 백화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미연이가 뭘 대신 내줬다고? 아들의 순진한 질문은 마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처럼 미연이의 억눌렸던 감정을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미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지난 일주일 동안 보여주었던 냉담함이나 회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마저 뒤섞인 듯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입을 열었어요. 아, 네. 어머님, 괜찮아요. 워낙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바쁘셔서 잠시 잊으셨나 보다 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떠보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부드럽게 넘어가 보려는 마지막 시도일까요? 저는 미연이의 의도를 파악하며 이번에는 아들을 향해 부드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계산된 설명이었지요. 아니다, 아범마. 별일 아니었다. 엄마가 그날 깜빡하고 지갑을 잘못 가져가는 바람에 마침 미연이가 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가방 값을 먼저 계산했지. 뭐니, 내가 바로 보내준다는 걸 그만 깜빡했지 뭐야. 미안하게도. 저는 일부러 마침 미연이가 카드가 있어서 라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평소에는 지갑조차 깜빡하는 미연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계산할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아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마자 미연이가 발끈하며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아까와 달리 확연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냥 카드가 있어서 낸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
큰일 났다고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가방. 솔직히 어머님이 거의 사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언제 사달라고 졸랐나요? 미연이는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향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는 말했잖아. 그 가방. 그냥 오빠가 나 미리 생일 선물로 사준 셈 치자고. 오빠도 알겠다고 했잖아. 아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와 미연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되물었습니다. 잠깐만 미연아. 그건 그때 너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럼 엄마가 지갑 잃어버렸다고 하신 건 뭐고 또 찾으셨다는 건 뭐야? 대체 그날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저와 미연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어요. 아들까지 깊숙이 개입된 피할 수 없는 삼자대면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때였어요. 저는 천천히 과도를 내려놓고 미연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미연아, 제 부름에 미연이의 어깨가 살짝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꾸나. 내가 그날 백화점에서 정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제 직설적인 질문에 미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있던 아들도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면 너가 단 한 번이라도 너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너 스스로 너 지갑을 열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는 생각 안 해봤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연이는 충격받은 듯 입을 살짝 벌린 채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이 집의 며느리가 된 후로 나는 너가 너 지갑을 여는 것을 손에 꼽을 만큼도 보지 못했구나. 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지켜봐 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어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다 같이 외식을 할 때도 계산은 늘 아범이나 내 몫이었지. 너 지갑은 늘 차에 있거나 집에 두고 왔거나 아니면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아야 했으니까. 기억하니? 미연이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내 생일 선물, 너가 상여금 받아서 꼭 좋은 선물 해주고 싶다고 했었지. 하지만 결국 계산한 건 우리 아들이었어. 너 돈은 단 10원도 들어가지 않았지. 집안 어른 칠순 잔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너가 냈어야 할 축의금, 그것도 결국 내가 대신 내주지 않았니?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추스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가 정말 알뜰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 아들 벌이가 아직 부족해서 아끼려고 하나보다 했지. 젊은 애들이 그렇게 아껴서 집이라도 늘려가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이건 아끼는 걸 넘어서 그냥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쓰기 싫어하는 명백한 이기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려 나왔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미연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아, 가족이란 건 말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기대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야. 힘들 때는 서로 돕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누고 때로는 각자의 책임도 다해야 하는 거란다. 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너 자신만 생각하고 내 책임은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너희 곁에 있는 우리 아들은 얼마나 힘들겠니? 나는 너희 두 사람의 미래가 걱정되었던 거야. 이런 문제로 나중에 너희 사이에 더 큰 불화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웠던 거란다. 제 진심 어린 이야기가 끝나자 미연이는 마침내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네, 저 돈 아껴요. 어렸을 때 저희 집 정말 힘들었던 거 모르세요? 돈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돈 쓰는 게 무서워요. 10,000원 한 장이라도 허투루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일부러 속이고 망신까지 주셔야 했어요? 미연이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 모습에는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상처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행동 뒤에는 정말 그런 아픔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제 마음도 잠시 복잡해졌어요. 바로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아들이 침묵을 깼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미연이에게로 시선을 돌려 물었습니다. 미연아, 아들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차갑고 진지했어요. 엄마 말씀 다 사실이야. 너 정말 그동안 일부러 돈 안 내려고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야? 아들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러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깊은 실망감과 어쩌면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들도 모든 상황을 깨달은 듯 보였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아내에게 속아왔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동안 홀로 얼마나 속앓이를 해왔는지를 말입니다. 미연이는 아들의 싸늘한 시선과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미연이의 흐느낌 소리와 함께 깨져버린 신뢰와 관계의 파편들이 내려앉는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모든 카드는 테이블 위에 펼쳐졌고 이제 우리는 이 자네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싸늘하고 실망감 가득한 질문은 미연이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린 듯 했습니다. 미연이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는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홀로 품어왔을 불안과 슬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는 미연이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 찼어요.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연이의 옆에 다가가 앉아 어색하게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 역시 차마 모진 말을 더 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제가 계획한 일이었고 그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무너져 내린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제 분노는 어느새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던 미연이가 겨우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미연이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였어요. 정말 돈 쓰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미연이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이 정말 잘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빠 사업이 갑자기 망하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집도 넘어가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매일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건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미연이의 목소리는 과거의 고통을 다시 겪는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돈에 집착하게 된 게요. 100원짜리 하나라도 함부로 못 쓰고 무조건 아끼고 모으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혹시 또 예전처럼 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랬어요. 미연이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계속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가 벌어오는 돈 쓰는 것도 어머님이 가끔 용돈 주시는 것도 사실은 너무 불안했어요. 내가 이걸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큰일이 났을 때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래서 자꾸만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제 돈은 어떻게든 안 쓰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연이는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빠한테도 너무 미안해. 미연이의 솔직한 고백에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은 조용히 미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아까와 같은 냉담함 대신 안타까움과 복잡한 심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미연이에게 말했어요. 미연아, 아들은 미연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진작 나한테 이런 이야기 안 했어? 우리가 가족인데 너가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다면 나한테 먼저 털어놓고 의논했어야지. 왜 그런 바보 같은 방법으로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준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묻어났어요. 그리고 아들은 이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아들은 제 눈을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미연이가 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미연이 편만 들려고 했네요. 엄마가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범아, 너가 왜 사과를 하니? 모를 수도 있지. 엄마도 미처 몰랐던 부분이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연이와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고 있는 미연이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어요. 미연이가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연아, 너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참 마음이 아프구나. 돈 때문에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니 그걸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너를 다그치기만 한 것 같아. 나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제 말에 미연이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아마 제가 사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미연이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아,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너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너의 곁에는 너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고 부족하지만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시어머니도 있잖니? 저는 미연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너가 기댈 수 있는 가족이야.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지. 왜 우리를 속이고 너 혼자 아파하며 벽을 쌓아 올렸니? 그래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관계만 더 힘들어질 뿐이지. 미연이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아까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분노나 서러움보다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어쩌면 작은 안도감이 섞인 눈물 같았어요. 저는 미연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드러내면서까지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 어쩌면 정말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말이야.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자꾸나. 너의 그 불안한 마음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보듬어주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응? 제 제안에 미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아주 작은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도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거실을 가득 메웠던 무겁고 차가운 공기는 어느새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상처가 아물고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변화를 향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격렬했던 감정 싸움의 발단이 되었던 거실 한쪽에 놓인 비싼 명품 쇼핑백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성장통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또 어떤 시간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서로에게 솔직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는 더 단단하고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서로의 속마음을 꺼내놓고 눈물 흘렸던 그 격렬한 시간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깨진 신뢰를 다시 붙이고 오랫동안 쌓여왔던 감정의 앙금을 완전히 씻어내는 데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사건 이후 처음 몇 주간은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주말에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와도 예전처럼 편안하게 웃고 떠들기보다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죠. 미연이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저를 대할 때면 늘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 역시 그런 미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조금은 서먹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아들 녀석은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한번 생긴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색함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미연이는 더 이상 계산대 앞에서 사라지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씀씀이가 해퍼진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녀는 신중하게 가격을 비교하고 꼭 필요한 물건인지 여러 번 고민하는 알뜰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적어도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만큼은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자기 돈을 아끼려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작은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갔을 때였습니다. 늘 그랬듯 제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미연이가 갑자기 제 손을 살며시 막아서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살게요. 미연이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또 놀랍던지 저도 아들도 순간 말문이 막혀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미연이는 여전히 조금은 어색한 손길로 카드를 꺼내 계산을 마쳤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미연이가 자발적으로 먼저 계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혼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고맙다. 미연아, 잘 마실게. 제 말에 미연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작은 미소 속에 담긴 진심과 노력이 느껴져 제 마음속에도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마트에서 같이 장을 볼 때면 자기가 먹고 싶은 간식거리는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한다거나 가끔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과일 바구니나 빵 같은 것을 사들고 오기도 했지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미연이가 더 이상 가족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역시 미연이의 그런 노력을 진심으로 격려해 주려 애썼어요. 그녀가 무언가를 사거나 계산을 할 때 절대 예전 일과 연관지어 이야기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 덕분에 잘 먹었다와 같이 담백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의 계좌번호를 찾아 정확히 그날 백화점에서 결제했던 금액을 입금했지요. 미안하고 고맙다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요. 비록 처음 약속은 며느리를 속이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진짜 가족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부터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연이에게서 짧지만 진심이 담긴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꼭 갚을게요. 우리는 그렇게 서툴지만 새로운 관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백화점에서 가방값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먼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미연이가 그 일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은 우리 가족이 함께 성장통을 겪으며 치른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몇 달이 흐르자 우리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미연이는 예전처럼 밝고 애교 많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대신 훨씬 더 차분하고 진솔한 태도로 저와 아들을 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싹싹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면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미연이 편만 들지 않고 저와 미연이 사이에서 현명하게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연이의 아픔과 불안감을 이해해주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내와 훨씬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들 내외가 집에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미연이가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미연이는 약간 상기된 얼굴로 제 앞에 다가와 앉았어요. 그리고는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그때 백화점에서요. 미연이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가방값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미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아, 이게 뭐니? 미연이는 제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가방값 한꺼번에 다 갚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꼭 갚고 싶어서요. 제가 잘못했던 거 이렇게라도 책임지고 싶어요. 어머님. 저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연이가 돈을 갚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책임지려는 용기를 내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저는 미연이가 내민 봉투를 다시 미연이의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연아, 마음은 정말 고맙게 받겠다. 하지만 이 돈은 받지 않을래. 미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너가 그날 일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함께 얻었잖니. 그렇지? 저는 미연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러니 이 돈은 다시 넣어두렴.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서로에게 더 솔직하고 더 많이 아껴주면서 그렇게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자꾸나. 제 말에 미연이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어쩌면 감격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미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저도 그런 미연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안심한 듯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셋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던 오랜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미연이는 아직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며 멋쩍게 웃어 보였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지요. 아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제 속이 다 후련하네. 엄마 미연아 우리 이제 정말 잘 지내자. 응?
아들의 말에 저와 미연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이가 내밀었던 돈 봉투는 다시 그녀의 가방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오고 갔다는 것을 우리 셋 모두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용서와 이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지요. 물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마법처럼 완벽하게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감정의 골과 서로에 대한 오해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세 사람 모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미연이는 여전히 알뜰했지만 더 이상 돈 문제에 대해 숨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계부를 쓰는 법이나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제게 스스럼 없이 물어보기도 했고, 아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건강한 관심과 계획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 역시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며느리를 바라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미연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혹시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기보다는 저 아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겠지 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애썼지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녀의 작은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진심으로 말해주곤 했습니다. 미연아, 너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니 정말 대견하고 예쁘다.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것은 역시 미연이의 행동이었어요. 특히 몇 달 뒤 다가온 추석 명절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명절 준비는 거의 제 몫이었고, 미연이는 마지못해 옆에서 거들거나 눈치껏 쉬려는 모습이 역력했었죠. 하지만 그해 추석은 달랐어요. 미연이는 명절 며칠 전부터 제게 전화를 걸어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장보기는 언제 할 것인지 먼저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장보기 당일에는 자기가 미리 알아봤다며 품질 좋고 저렴한 곳들을 안내하기도 했고, 무거운 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번쩍번쩍 날랐어요.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그랑땡이나 잡채를 만들 때는 옆에 꼭 붙어 앉아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려 했고,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이 튀어 뜨거울 법도 한데 실은 내색 없이 묵묵히 제 옆을 지켰어요. 함께 전부치개를 뒤집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연이가 문득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저는 말없이 미연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닌 따뜻한 이해와 교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명절 음식을 만들며 지난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조용히 나누었어요. 명절 당일에는 친척들께 드릴 선물을 사러 함께 마트에 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미연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너가 왜 계산하니? 제가 말리려 하자 미연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어머님. 이것도 다 저희가 먹고 쓸 건데요, 뭘. 그리고 저번에 어머님이 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당당하던지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그저 우리 며느리 다 컸네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명절을 보내고 며칠 뒤 미연이가 아들 편에 작은 상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포장 안에 제가 평소 즐겨 마시는 허브차가 종류별로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작은 카드에는 미연이의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께 명절 때 음식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따뜻한 차 드시고 피로 푸세요. 늘 부족한 며느리지만
항상 예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께 받은 마음, 저도 이제 조금씩 갚아나가고 싶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미연 올림. 저는 그 카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연이가 말한 갚는다는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받은 사랑과 이해를 다시 되돌려주려는 노력,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는 책임감.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2차 한 잔에 담긴 며느리의 진심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지독한 구두쇠 기질 때문에 속을 끓이고 어떻게든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면으로 부딪히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제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격렬한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겪어냈기에 우리는 돈 몇 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법, 그리고 함께 성장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참, 어느 날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저녁마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래된 스탠드형 독서등이 문제였습니다. 불빛이 약하고 자꾸만 깜빡거려서 눈이 쉬이 피로해졌고 목각도도 잘 조절되지 않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아이고, 눈이야 등 좀 바꿔야 할 텐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날이 많았지만 그냥저냥 참고 쓰고 있었어요. 뭐든 한번 사면 고장 날 때까지 쓰는 제 오랜 습관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들 내외가 저녁을 먹으러 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산 뜨개실을 풀고 있었어요. 어둑해진 거실에 독서등을 켰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더 심하게 깜빡거리는 겁니다. 에고, 이거 정말 못 쓰겠네. 이러다 눈 버리겠다.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자 옆에서 과일을 깎던 미연이가 잠시 제 쪽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저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말이었어요. 미연이가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양손에 제법 큼지막한 상자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얼굴에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과 함께 설렘이 어려 있었어요. 미연아, 이게 다 뭐니? 뭘 이렇게 잔뜩 사왔어?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미연이는 웃으며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서서 약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머님 지난번에 독서등 때문에 눈 아프시다고 하셨던 거 생각나서요. 미연이는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알아봤는데 요즘 눈 보호 기능도 있고 밝기 조절도 여러 단계로 되는 좋은 게 많더라고요. 디자인도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걸로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미연이는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평소 은근히 갖고 싶어 했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최신형 LED 독서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상이며 기능이며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취향에 꼭 맞는 물건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미연아, 이걸 너가 샀다고? 아니,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걸 왜 말도 없이.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요. 미연이는 제 반응에 안심한 듯 수줍지만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빛도 은은하고 눈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가격도 마침 할인 행사를 해서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동안 따로 모아두었던 비상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님께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했는데 이렇게라도 어머님께 필요한 거 하나 해드릴 수 있어서 제가 더 기뻐요. 부디 편하게 써주세요, 어머님.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좋은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었어요. 한때는 자기 돈 10원 쓰는 것조차 벌벌 떨던 아이가 저를 위해 그것도 자신이 소중하게 모아온 비상금을 기꺼이 털어 이런 세심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그 마음이, 그 변화가 저를 감동시킨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정한 마음의 갚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연이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돈을 끌어안고만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가치 있는 것인지, 가족을 위해 베푸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미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미연이의 등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말없이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눈물 너머로 우리는 분명 서로의 진심을 읽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 거실에는 미연이가 선물해준 새 독서등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책을 읽고 뜨개질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불빛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변화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길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하고 또 그 상처를 보듬고 화해하기까지.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진심과 믿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진짜 가족의 의미였지요. 오늘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들 내외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왔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현관문을 열기 전에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속 깊은 며느리와 함께 나눌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시간이 기다려질 뿐입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어느새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우리 가족에게도 길고 길었던 마음의 겨울을 지나 마침내 진짜 따뜻하고 희망 가득한 봄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중한 봄날이 오랫동안 계속되기를,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햇살 같은 존재가 되어주며 행복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